누군가가 말했듯이 인간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가장 두려워한다. 2017년 가을, 나는 그 말을 쓴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다. 나는 서울의 한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었다. 얼마 전 나는 어머니가 유산으로 남겨주신 적산가옥에 이사했다. 외딴 곳에 위치한 낡은 집이었다. 그때 나는 교통편이나 생활이 편리함보다는 조용한 환경과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바라던 상태였다. 이 집은 오래되어 보였으나 리모델링이 잘 되어 있었기에 나는 큰 걱정 없이 이사할 수 있었다. 필요한 가구를 들이고 서재에는 쌓여 있는 책과 연구 자료들을 정리했다. 주말 어느 날 밤 늦게까지 논문을 쓰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시간은 이미 자정을 넘어가던 참이었다. 긴장이 풀리기 시작하는 나의 정신을 자극하듯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놀라서 전화기를 집어들었으나 발신자는 할 수 없음으로 떠 있었다. 그때까지의 내가 아는 지인 중에서는 이런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전화할 사람은 없었다. 여보세요? 나는 무심코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들려오는 침묵, 그리고 그 자리에는 비정상적인 정적이 깃들었다.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여 쓰나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다. 결국 나는 전화를 끊고 책상 위에 놓았다. 다음 날, 낮 시간에도 그런 알 수 없음 발신자가 여러 번 전화를 걸어왔다. 같은 날 저녁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다. 점점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했다. 당시 나는 논문 작성 기한을 지키느라 스트레스가 상당히 쌓인 상태였다. 그로 인해 작은 일에도 신경을 곤두세우던 나에게는 이 알 수 없음 전화가 무척 큰 불편함으로 다가왔다. 어느 날 밤 여전히 논문 작업에 몰두하고 있던 나는 또다시 전화가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전화 저편에서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라고 다시 물었을 때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제발 도와줘. 순간 나의 등골이 오싹했다. 그 목소리는 분명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작았다. 그러나 분명히 사람이었다. 나는 대답하려 했으나 곧 전화 연결이 끊어졌다. 그 후 나는 더욱 긴장하게 되었다. 그제서야 나는 이 집의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나는 지역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들과 기록들이 있었다. 몇 시간 동안 자료를 뒤지던 나는 이 집의 과거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집은 한때 살인을 저지른 범인이 숨었던 곳으로 그 과정에서 여러 범죄와 연루되어 있었다. 그 집이 비어있던 이유를 깨닫게 된 순간 내가 그곳에 있는 것 자체가 섬뜩하게 느껴졌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이사를 결정할 수는 없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그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다음 몇 주 동안 계속되는 꿈과 이상한 전화에 더욱 지쳐갔다. 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결심하고 지역의 유명한 영매사를 찾아갔다. 영매사는 내 이야기를 들은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 집에는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영매사는 더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당신이 그 영혼을 도울 수 있다면 그는 당신을 놔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간단치 않았지만 명확했다. 통화를 통해 힘들게 연락해온 그 영혼은 자신이 해결되지 않은 원한 때문에 이승에 남아있었다고 말했다. 진상을 밝히고 진정한 평화를 찾게 해주어야 했다. 나는 경찰 기록과 증언을 통해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몇 주가 더 지나자 마침내 나는 진실을 파헤쳤다. 원래 범죄는 예상치 못한 비극적이었으나 그 진실은 억울한 피해자의 마지막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확인했고 그것을 들고 경찰에게 제출했다. 이제 적어도 그 영혼은 평화를 찾고 떠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알 수 없음 전화가 걸려왔을 때 나는 길게 숨을 내쉬며 전화를 받았다. 이번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단지 그 신호음만이 길게 이어졌다가 천천히 사라져갔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알 수 없음 전화는 받지 않았다. 그리고 이사갈 시점까지 아무런 이상한 일도 없었다. 그러나 그 경험은 나에게 깊은 상처와 교훈을 남겼다. 인간의 두려움은 끝없이 복잡하고 깊다. 그러나 용기와 결단력을 잃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극복해낼 수 있다는 희미한 믿음 또한 남았다. 그리고 나는 그 집을 떠난 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나 언제나 이 땅에는 해결되지 않은 또 다른 이야기가 남아 있을 것이다.
나처럼 그것과 맞서 싸워야 할 누군가가 언젠가 그 앞에 설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이었다. 대학생인 민수는 여느 때처럼 도서관에 남아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다. 시험이 코앞이라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은 유난히 도서관이 한산했다. 한두 명의 학생만 간간히 볼 수 있었다. 밤 11시가 되자 도서관의 마지막 불이 꺼졌다. 그 순간 민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민수는 도서관에서 나오는 길에 평소에는 절대 지나가지 않는 지름길을 선택했다. 그 지름길은 학교의 기숙사 뒤편으로 이어지는 어두운 숲길로 평소에는 왠지 모를 불쾌한 기운 때문에 학생들은 잘 가지 않는 길이었다. 지름길로 접어들었을 때 민수는 알 수 없는 찝찝함을 느꼈다. 길가의 자욱한 안개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이 이상한 소리를 내며 분위기를 더욱 섬뜩하게 만들었다. 민수는 빨리 이 길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등 뒤에서 서늘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쫓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민수는 돌아보지 않기로 했다. 그럴수록 더 겁이 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졌다. 그때 다시 한 번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쓱쓱 쓱쓱. 민수는 순간적인 공포감에 휩싸여 도저히 무시할 수 없었다. 심장이 쿵쾅대고 숨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마지못해 민수는 고개를 새로 돌렸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빈 숲길만이 서늘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때 알 수 없는 존재가 민수의 어깨를 스치며 지나갔다. 그 순간 민수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며 전속력으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의문의 존재는 계속해서 민수를 쫓아오는 듯한 느낌이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무거워지는 와중에도 민수는 계속 뛰었다. 그저 자신을 쫓아오는 그 무언가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악몽 같은 길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민수는 그 길 끝의 불빛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다. 그리고 마침내 도서관에서 기숙사로 이어지는 구역의 막다른 곳에 도달했을 때였다. 민수는 갑작스러운 불빛에 과실 그리고 달리기 중이었던 민수는 멈출 수 없었다. 몸이 스스로 넘어지며 큰 충격을 받았다. 넘어지면서 어떤 큰 손길이 민수를 휘감았고 민수는 엉금엉금 기어가려 했다. 그 손길은 그 순간 사라졌다. 민수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지만 팔과 다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몸에 난 상처보다도 더욱 민수를 두렵게 만든 것은 뒤에서 들리는 또렷한 여성의 목소리였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민수는 그 목소리를 듣고 도저히 도망칠 여력이 남지 않은 채 또 한 번 놀랐다. 차갑고 기이한 목소리가 민수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두려움이 극에 달한 민수는 다시 일어나려고 했지만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귀에 맴돌았다. 그제야 민수는 어머니가 어릴 때 들려주신 이야기를 떠올렸다. 오래전 이 숲길에서는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고 했다. 한 여학생이 실종되었고 그 이후로 그녀의 영혼이 이 길을 헤매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쫓아다닌다는 이야기였다. 민수는 그 이야기가 단지 어릴 적 들었던 무서운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로 다가온 지금 그 무서움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민수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어 도망치기 시작했다. 마침내 길의 끝자락에 도착한 민수는 기숙사로 들어가는 문을 힘겹게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뒤에서 콱 소리가 크게 울렸다. 문이 닫히며 그 무서운 존재의 추격은 멈췄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아 숨을 고르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날 밤 무언가에 쫓기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도 들려왔던 그 섬뜩한 목소리, 그것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악몽이 되었다. 민수는 이후로 그 숲길을 다시는 지나지 않았다. 그날 밤의 그 사건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끔찍한 추억으로 남게 된 것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자정을 넘긴 시각, 나는 회사에서 밀린 일을 끝내고 늦은 저녁을 먹고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서울에서 일하는 직장인으로서는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피곤함이 사납게 밀려오는 시점이었다. 주변은 이미 적막하였다. 어둠 속에서 주변 건물들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이글거리고 있었다. 역에 도착해보니 예상했듯이 플랫폼은 거의 비어있었다. 몇몇 사람이 어딘가로 급히 가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집으로 돌아간 듯했다. 나는 간신히 몸을 지탱하며 빈 플랫폼에 서 있었다.
전광판에 수놓인 시간을 보니 11시 57분, 막차가 올 때까지 몇 분 남지 않았다. 지하철이 굉음을 내며 플랫폼으로 들어왔다. 나는 한숨을 쉬며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주위를 둘러봤다. 지하철 안에는 나 외에도 몇 명이 더 타고 있었다. 하지만 희미한 조명 속에서는 그들의 얼굴을 잘 알아볼 수 없었다. 조용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나는 자리를 찾아 앉았다. 나는 피로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잠깐 졸았다. 눈을 떠보니 기차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고 문득 내가 마지막 종착역을 놓치지 않았는지 걱정되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지하철은 점점 더 비어가고 있었다. 나 외에는 어느 한 남자가 앉아있고 그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무표정했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였다. 아주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다음 역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일어나 나에게 다가왔다. 그는 다가오며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나는 그 소리를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일이세요? 라고 나는 물었으나 그는 답하지 않았다. 그저 내 바로 앞자리에 앉으며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우리의 눈이 마주친 순간 나는 그의 눈동자가 유난히 검고 깊다는 것을 알았다. 마치 무한한 어둠 속을 들여다보는 느낌이었다. 지하철은 다시 출발했다. 이번에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 나는 어떤 이유로 점점 더 불안해졌다. 나는 그 남자로부터 무언가 좋지 않은 기운을 느꼈다. 마치 그의 주변 공기가 다르게 느껴질 정도로 차가웠다. 그는 여전히 무언가 중얼거리며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 순간 지하철 전등이 깜박거렸다. 잠깐 동안 모든 것이 어두워졌고 다시 불이 들어올 때 그는 사라졌다. 나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다. 분명히 바로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어디로 간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다시 좌석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12시 15분. 나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며 종착역에 가까워지고 있길 바랐다. 하지만 지하철은 갑자기 멈췄고 문이 열리지 않았다. 밖을 내다보니 역에 도착하지도 않았고 터널 한 모퉁이에 멈춰서 있었다. 나는 조용히 지하철에서 내려 어디로든 움직일 생각을 해봤다. 바로 그때 지하철 스피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마지막 승객, 문을 닫겠습니다. 그 순간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하철 안에는 나뿐이 없었을 텐데 누구를 대상으로 말했던 걸까? 나는 공포에 떨며 문을 두드렸으나 열리지 않았다. 바로 뒤에서 다시 그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마지막 승객, 문을 닫았습니다. 뒤돌아보니 그 창백한 남자가 바로 내 뒤에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마치 어둠 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깊이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손이 내게 다가오며 눈이 깜깜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어났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몸이 덜컹하며 지하철 좌석에서 떨어질 뻔했다. 지하철은 어느새 종착역에 도착해 있었고 나는 아직도 지하철 안에 있었다.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는 확실했다. 나는 그 창백한 남자와 어딘가에서 다시 마주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지하철을 빠져나오며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하지만 더 이상 이상한 사람 없었고 나는 급히 집으로 향했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지하철 막차를 타는 일을 되도록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만약 그때 그 남자를 다시 만난다면 이번에는 과연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